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회복지 행정론 문제 또 재밌게 풀어보자고요. 자, 26번 첫 번째 문제 무료 해설 강의 잘 돼 있네요. 요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27번 봅니다. 전달 체계 얘기 꼭 출제가 되어지죠. 자, 보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해서 민간의 강점, 그죠? 정부 제공 서비스의 비해당자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죠. 정부는 이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과 그다음 규정을 만들죠. 그 법 규정 안에 포함되어지는 대상자들만 어떻게 이 정부의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떠나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대상자 지원이 가능하다. 자, 서비스 선택 기회 확대 맞죠? 대상자 선정 과정의 강한 원격성, 책임성 보증. 이거는 공공부문의 강점이라기보다 공공부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답은 3번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서비스 선도, 그러니까 선도자적 지위 민간이 갖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일단 민간이 하고 나면 그걸 이제 정부가 쫓아가는 구조예요. 자, 28번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보면 칼리슬이 얘기했던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에 사이먼이 얘기했던 의사결정 예가 등장을 하죠.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보면 직관적 방법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육감 근거에서 결정한다. 맞죠? 문제 해결적 방법은 정보 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적 방법을 많이 활용하기는, 특히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조직들이 해결하기는 좀 힘들다. 판단적 방법은 비정형적 방법이면 그거 틀리죠.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세요. 비정형적 방법, 정형적 방법, 우리 사이먼이 구분했던 건데, 정형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지침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침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조직들은 운영규정 갖고 있죠. 운영규정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이런 식의 의사결정 하십시오 라고 지침이 있어요. 그걸 정형적이라고 하고, 비정형적은 그런 지침이 없이 돌발 상황, 갑자기 발생한 상황, 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 그때 의사결정하는 것을 비정형적이라고 하는 거죠. 판단적을 비정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판단적 의사결정은 우리 잘 아시지만 일반적인 사회복지 조직에서 일반적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정형적 의사결정은 절차 규정 방침에 따라 규칙적인 의사행위 전개된다. 맞죠? 이미 정형화되어져 있는 규정에 맞게끔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자,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보통 단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 그러니까 정형화되어져 있는 의사결정 지침이 없었을 때 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하더라.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다. 꼭 나오는 것들. 재밌습니다. 재원 문제가 나왔어요. 행정론에서. 그죠? 예, 재원 문제가. 이게 지금 요 14회 시험이 이제 정책 행정이 막 뒤범벅이 돼 있는 형태인데, 여하튼 보자고요. 자,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원 조달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이 약하다. 맞죠? 직접적인 통제력 약하고 주로 보조금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는 후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정부 보조금, 재단 지원금, 기부금, 상품 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 갖고 있다. 이거 하센펠트가 얘기했던 얘기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 제안서, 모금 행사, 정부와 계약 맺기 등의 활동을 하고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 연계도 하고요.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이미 할당하면은 그럼 이제 범법자 되는 겁니다. 예. 배임의, 횡령의, 그렇죠. 형사상 범법자 되는 거죠.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 제공할 때는 그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끔 할당해야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할당하면 안 된다. 상식적인 문제, 답은 5번이고요. 30번. 사회복지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행정 업무로부터 면제,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왜 면제를 해줄까요? 예, 사회복지 전문가를 행정 업무로부터 그 전문성의 정도를 향상시켜주는 거죠. 효과성 높이는 거, 조직 운영의 실패 원인을 확인하고 실패를 줄이고요. 조직 운영의 비일관성 줄이고 조직 운영에서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31번.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전달책의 현황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공공부조의 전달책에서 시군구 읍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그렇죠. 시군구 읍면동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달책의 최일선에 있는 거예요. 맞고요. 자, 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성이 매우 크다. 아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정부 혼자서, 즉 중앙정부 혼자 책임진다.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서 시도청을 방문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보통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가면 되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징수, 그렇죠? 징수 업무는 누가 하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도부터 하고 있고, 지급 업무는 누가 하고 있죠? 이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업무 하고 있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회복지청이 복지서비스 전문적 전달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청이라고 하는 관청이 없습니다. 자, 상식적 접근할 수 있는 거 1번이다. 자, 32번.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 요건 뭐예요? 요크가 얘기했던 프로그램 평가 기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봤더니 효과성, 예산을 절감하는 건 효율성 얘기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이게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으로 볼 수 있겠죠. 동일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건 형평성 관련된 얘기고, 서비스의 질, 그렇죠.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여부, 이게 맞죠. 이 질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서비스 인력이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그 자격증도 등급이 있잖아요. 특히 사회복지사들. 1등급인 사람이 제공한 것과 2등급이 제공한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질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1등급이 제공한 것이 2등급보다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력성, 자, 행동의 변화 아니다. 노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되어진 자원의 총량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32번 평가 기준 요소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온다. 잘 좀 정리해 두시고. 33번 사회복지 조직 특징,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또는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도덕성, 정당성에 민감하다. 맞죠? 정당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을 재료로 하죠. 인간을 재료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정당성에 민감하고, 이해관계 집단 구성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죠. 성과에 대한 평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일선 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하죠. 그래서 왜? 우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일선 전문가의 재량 인정하고요. 주된 기술이 단순 확실 아니다. 인간 대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복잡 다양성에 맞는 다양한 기술들. 그래서 개별화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단순하고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기술이 복잡하고 또 기술의 성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더라. 정리됐고요. 34번 봅니다. 전달체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은 상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죠? 맞는 얘기다.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비용도 접근성에 영향 준다. 맞습니다. 지리적인 접근성도, 하지만 가격, 즉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성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성을 높여서 클라이언트가 쉽고 편하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거죠.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되어져야 되고, 맞죠? 우리 혼자 제공이 안 돼요. 우리 기관 혼자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 안 되겠죠,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 업무 같은 것들은 사회복지사가 하지 말고, 그건 이제 비전문적이잖아요. 그래, 해당 일을 보시는 분을 별도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더라.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35번 기획 얘기가 등장합니다.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사회복지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맞죠? 이것도 요크가 얘기한 거예요.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정적인 개념 아니다. 연속적인 거 맞는데 얘는 동적이다. 왜? 기획은 어떻죠, 여러분? 이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인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기획은 어떻게 돼? 바뀌어지는 상황마다 자꾸 바꿔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적이래야 된다. 한번 기획한 것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어진다. 그게 동적인 개념. 자, 2번 틀렸고요.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 정리됐습니다. 36번은 무료 해설 강의 꼭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재밌습니다. 바우처가 시험에 나왔어요. 재밌죠? 예, 바우처 정책론에서 주로 다루던 얘기였었는데 우리 시험에 등장을 했다. 사회 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용 범위가 제한된 선택 허용이다. 그렇죠. 용도를 정해놓고 용도 내에서 쓰게 만든 것이 바우처라 그랬죠. 현물과 비교해서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이 보장된다. 이거 바우처 특징 정책론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현물 비교했었을 때는 선택권이 높지만 현금에 비해서는 좀 낮았었죠.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라고 공부했었고요. 영리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제한되어져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기관도 하지만 비영리기관들도 서비스 제공하고 있더라. 제한되어져 있다. 뭐뭐뿐만 이런 말 들어가면 틀렸군. 이렇게 하고서 짐작하고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필요하다. 이게 바우처의 단점 중에 하나죠. 이런 바우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바우처로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보 접근성 필요하다. 답은 4번이죠. 자, 38번 봅니다. 스키드모어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스키드모어가 기획 과정을 열거한 것 중에 다음의 내용 순서대로 들어갈 것은 했습니다. 이 스키드모어 얘기도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일단은 목표 설정 자원 고려하고 자원이 고려되어진 다음에 뭐 했나요? 대안들을 찾습니다. 이 어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쓰면 좋겠다. 그걸 대안이라 그랬죠. 대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에 기반해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마지막이 개방성 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방성 유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기획은 동적인 과정이라 그랬죠. 뭐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기획되어졌던 것들을 언제든지 수정, 변경할 수 있다. 그것에 어떻게 열어둬야 된다. 그 상황을. 그래서 개방성 유지라고 합니다. 그걸. 자, 보시고요. 자, 39번 봅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 등장을 했어요. 인적 자원 관리. 보통 인사 관리라고 하다가 우리 시험에서 인적 자원 관리로 등장을 했는데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성향이 조직 성과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 중요하다. 상식적 얘기. 조직 구성원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존재한다. 맞죠? 그래서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고 했다. 그 자원, 그 혁신적 사고, 행동, 이런 자원들이 잘 활동을 해줘야 경쟁력, 조직의 경쟁력이 상상된다고 보는 거죠. 인적 자원 확보와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 교육, 보상, 관리 등을 의미하고 환경 적응을 위해서 전문적 직무의 협력, 통합, 명문화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명문화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직무가 있으면 이게 사회복지 조직은 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걸 조직의 공식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공식성. 우리 공식성, 복잡성 기억하시죠? 직권, 분권성. 그걸 우리가 조직 구조의 3가지 요소라 그랬죠. 그래서 명문화, 세분화 되어져 있는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나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불리하죠. 왜? 특히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명문화돼 있어요.
그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그 룰에만 따라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서 그걸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답은 5번이다. 도움되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든다. 자, 40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 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전달 체계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공공재적 성격, 외부 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게 맞죠. 개발화된, 이건 민간이 제공하는 건 맞고,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건 정부가 제공해야 되고,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제공해야 되겠죠.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당연히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맞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41번 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의 포피에 해당하는 것. 자, 포피에 해당하는 것. 기획 사람 아니고 과정 촉진이죠. 촉진.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41번에 다. 포피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프로덕트, 상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까지 여러분 정리 꼭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여기 사람하고 과정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포피인데 이거는 펄만이 얘기했던 문제 해결 모델에서 얘기했죠. 개별 사회사업의 정의 때 들어가는 포피죠. 문제가 있는 problem, 사람이 person,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소에서 place,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process. 이게 펄만 포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자, 42번입니다. 리더십 이론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보면 행동이론,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하더라. 여러분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관계지향적 리더십, 직무지향적 리더십은 이게 뭐예요? 우리 미시간 연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행동이론 중에서 미시간 연구, 오하이오 연구, 관리격자 이론 공부했었어요. 자, 미시건 연구 얘기고, 경쟁가치 리더십 이론, 조직 구성원의 성숙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 행동을 맞춰 나가야 된다. 자, 성숙도가 등장합니다. 이건 경쟁가치, 리더십 이론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 성숙도 얘기한 게 허쉬하고 블랜차드가 얘기했던 상황 대응 이론에 관한 얘기잖아요. 자, 그렇죠? 경쟁가치 리더십 이론 아닙니다. 우리 퀸이 얘기했던 경쟁가치 리더십 이론 아니고, 변혁적 리더십 이론, 이거 베스가 얘기한 건데, 리더의 개혁적, 변화 지향적인 모습과 비전 제시는 조직 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본 거죠. 월급 안 줘도 어떻게 리더의 리더십에 동참하는 팔로워들, 추종자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특성 이론. 구성원 성장의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이것도 변혁적 리더십으로 보는 게 맞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기억하고 디귿만 맞죠? 예. 자,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자, 43번. 사회복지 서비스들 사이에 파편화와 단절을 줄이는. 이것도 전달체계 관련된 얘기죠. 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 제공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사례관리 강화, 서비스 분화. 서비스 분화가 아니죠. 분화가 아니라 서비스 통합시켜야 되는 거죠.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포괄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연계 기제 마련, 여러분 이런 것도 상식적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국말 알아서 푸는 문제. 자, 44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PB 예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수행하는 업무, 사업,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다. 맞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각 세부별 사업을, 이건 맨날 나오는 얘기,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액으로 편성을 한다. 맞죠? 간편하고 주로 점증식으로 평가된다. 점증적으로 수립되어지는 거. 이건 뭐죠, 여러분? 성과주의 예산이 아니라 우리 품목별 예산, LIB에 관한 얘기죠. 성과주의 예산은 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왜? 업무, 사업, 프로그램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움 주는 거죠. 여기다가 사업자 쓰면 금방 얘 보고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업무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출제위원이.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부여된다. 뭐에 비해서? LIB, 즉 항목별, 다른 말로 품목별 예산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5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맞는 얘기죠? 예. 자, 95년 분권교부세가 도입됐다. 그 재정분권이 본격화된 건 2004년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45번에 2번 틀린 거예요. 자, 97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 맞고요. 2000년대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이 등장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이제 바우처, 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진 거죠. 전자바우처 제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수립되어졌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2003년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졌고 그리고 2년 뒤인 2005년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이 됐고 1차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그리고 2년 뒤인 2007년도에 어떻게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반 이후라고 얘기했으니까 2005년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수립된 게. 그러니까 맞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은 그냥 이 중반에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그죠? 2005년이니까 그 중반 이후도 포함을 할 수 있겠더라. 자, 46번.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감소가 아니라 이 정보관리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걸 전산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요새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1번이 벌써 틀렸네요. 상식적 얘기. 사회복지 전문가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준 걸 우리가 KBS라고 했었죠. 저장된 수천 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이론이 발전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실적을 월별, 분기별, 사업 현황별로 정기적 점검도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해서 업무 향상, 업무의 능률을 향상한다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하튼지 간에 이 46번도 되게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었다. 자, 47번.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평가에 관한 설명. 자, 평가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죠? 이걸 기준행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준행동. 무슨 행동이요? 기준행동. 뭐냐? 평가를 받으면 특히 양적으로 어떤 수치화되어진 평가 점수에 자꾸 올인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어떤 개혁적이고 변혁적인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자, 두 번째,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중단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더라. 그렇죠. 이건 중간에 하는 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진행해 봤는데 문제 있네. 이거 고치자. 변경하자. 또는 아예 그만두자. 이거 도저히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아. 끝더미에 가면. 자, 중단 여부 결정하는 거 맞고요. 자, 평가의 목적 중에 하나는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비용 편익 분석은 효과성을 측정하며 타 프로그램의 비교를 포함한다. 여러분,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은 비용 효과성 분석이라 그랬죠. 비용 편익 분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효율성을 측정하는 도구다. 다시 뭐라고요?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 측정 도구입니다. 효과성 측정 도구는 비용 효과성 분석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8번입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 모형, 시험에 로직 모형이라고 나왔는데 논리 모형도 맞습니다. 논리 모형이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였습니다. 태도, 지식, 기술 등 프로그램 종료 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내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는 성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 종료 후에 얻어야 될 변화, 말 그대로 목표의 달성 정도죠.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성과라고 하더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49번)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수평적 분화, 우리 복잡성과 관련된 얘기죠. 복잡성. 그래서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 범위를, 수직적 분화에서는 조정과 의사소통의 수준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 예, 맞는 얘기.
자, 업무 표준화는 조직 운영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맞는 얘기.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정보가 집중되어 있으면 의사결정에 집권하는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 실패 가능성을 크게 만드는 거죠. 왜?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혼자서 단독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은 자칫하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 기업의 CEO들이 자기 맘대로 자기 자신만 믿고 의사결정했다가 IMF 사태도 오고 뭐 부도도 당하고 회사 망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자, 답은 3번입니다. 공식적 권한의 집중 분산은 조직관리 효과성, 효율성과 연관되어져 있고, 맞죠?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공식화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직무에 있어서 뭐 해야 될지를 명확히 정해놓은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 구성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편차를 줄일 수가 있더라.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아유, 이거 맨날 나오잖아. 질보다 양이죠. 질보다 양.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질보다 양이다. 틀렸어요. 변증법적 토의는 우리가 정반합, 정의 찬성, 반이 반대, 그것이 모여져서 합치된 의견을 만들어내는 걸 변증법적 토의라 그랬어요.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합의를 얻으려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안선택 흐름도표, 개인적 의사결정 도구죠.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연속적 질문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하는, 다시 한번, 개인적 의사결정 도구더라. 명목집단 기법은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이유는 뭐죠? 의사소통과 같은 일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서면, 종이에다 써서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왜곡 현상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정답은 1번 틀린 거고요. 4번만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이고 1, 2, 3, 5번은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론 다 정리해 봤어요. 예,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만납시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합격의 목표, 더 나아가서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